21강으로 왔습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이 되겠고요. 오늘이 이제 4단원의 끝이네요. 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자, 유전자를 발현하는 과정은 사실 진핵세포는 물론 이제 유전자 발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사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번역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DNA가 RNA로 전사되는 과정, 그죠? RNA에서 다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 그러면 요런 과정들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건 특정 유전자는 발현시키고 특정 유전자는 발현시키지 않고 또는 특정 유전자를 많이 발현시키고 또는 특정 유전자를 적게 발현시키고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유전자 발현이다. 아니 유전자 발현 과정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과학에서는 뭐 많은 것들을 배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요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진핵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쪽이나 뭐 화학을 전공해도 아마 배울 텐데 배우죠 당연히. 굉장히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어떤 단백질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 막 줄임말로 막 많이 표현하고 에, 네, 지금 뭐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배우진 않으니까. 자, 진핵세포랑 이제 원핵세포인데 원핵세포부터 얘기할 텐데 원핵세포는 이 전사와 번역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핵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절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표적인 조절 과정이 오페론이에요. 오페론. 이 오페론 중에서 저당 오페론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뭐 트립토판 오페론도 있지만 이게 워낙 대표적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사 과정에서 조절하냐, 전사 과정, 전사 후에 조절하냐, 또는 전사 전에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전사 전 얘기도 할 텐데, 그 다음에 뭐 번역 과정에서 조절하냐, 뭐 번역 후에 조절하냐, 그러면 이 전사 전에 조절하는 과정은 한 가지냐? 뭐 그렇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이제 전사 전에는 염색칠. 사실 염색칠 하면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염색사랑 거의 같은 용어로 보시면 돼요. 염색사는 실의 형태라고 해서 사자를 붙인 거고 염색질은 그 염색사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염색질에 대한 응축이나 탈응축을 갖다가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전사는 이제 전사인자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전사인자. 그 다음에, 전사 후는, 예, RNA 가공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페론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오페론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레귤레이터리 지인이라고 되어 있고, 프로모터,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고, 컨트롤 리전이라고 되어 있고, 스트럭처 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그냥 직역하는 거랑 똑같은데 얘를 이제 조절 유전자라고 합니다. 조절 유전자. 그 다음에 얘를 프로모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지만 RNA 중합 효소가 붙는 부위죠. 그 다음에 여기 작동 부위예요. 작동 부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구조 유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뭐 오페론의 구조는 푸작구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푸작구,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이렇게 많이 외우게 하죠. 예, 뭐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는 포함이 안 되는 부위인데, 이 조절 유전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면, 여기도 이제 당연히 유전자니까, 여기서 RNA 만들고, 단백질 만듭니다. 여기서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때 단백질이 이제 억제를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뭘 억제하냐? 이 오페론에 들어있는 구조 유전자를 억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방해하는, 예, 그런 이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대장균에 대해서 이제 이 실험을 하는데, 대장균은 이제 세포 과정에서, 그러니까 세포 기질로 포도당을 잘 이용해요. 포도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당류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당뿐만 아니라 젖당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우즈가 연결된 이당류 아니겠어요? 이당류,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당류가 있고 포도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그러니까 같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먼저 이용할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좀 생각해,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인간도 세포 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도당까지 분해를 하잖아요. 이거 어차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녹말을 많이 먹으니까 엿당을 먹으면, 엿당도 이렇게 이당류지 않습니까? 포도당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르는 말테이즈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해하려면 젖당 분해 요소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젖당 분해 요소를 젖당이 있을 때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젖당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젖당 분해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젖당 분해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오페론에 처음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포도당만 있을 경우, 온리 포도당만 있을 경우에, 두 번째는 포도당하고 그 다음에 젖당이 같이 있을 경우, 젖당만 있을 경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페론이 이제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때는 오페론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 이때 오페론이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젖당 오페론이거든요. 젖당 오페론. 젖당 분해 요소를 만듭니다. 젖당 분해 요소. 그러니까 이 젖당 분해 요소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때는 젖당 분해 요소를 안 만드는 과정, 이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젖당 분해 요소가, 그러니까 이때 오페론이 작동되냐 안 되냐. 젖당 오페론이 이때는 작동 안 되고요. 이때는 포도당이 있으니까 안 됐다가 이걸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젖당 오페론이 작동이 됩니다. 그 젖당만 있을 때는 젖당을 분해해야 되니까 젖당 오페론이 작동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과정, 오페론이 억제되는 과정을 보면, 자, 여기 조절 유전자가 있는데 이렇게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억제 단백질 요 부위가 작동 부위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딱 붙으면 여기 RNA 중합 효소가 여기 붙어야 되거든요. 프로모터 부위에. 근데 프로모터 부위랑 작동 부위 걸쳐서 붙긴 하는데, 이 프로모터 부위에 못 붙게 하는 거야. 얘가 붙어 있으니까 못 붙는 거야. 여기 못 붙으니까 당연히 얘가 구조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죠. 이 구조 유전자는 락토스가 젖당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락Y, 락A 유전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붙으니까 결합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절 유전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이제 이렇게 오페론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젖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젖당이 들어오면 젖당이 붙는 부위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젖당이 붙는 게 아니라
알로락토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락토스의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지만 아이소모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헥세인 같은 거 근데 이제 화학을 좀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포도당과 갈락토스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자식은 똑같거든요.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좀 다른 거예요. 구조가 다르면 그럼 같은 물질이냐? 같은 물질은 아니에요. 예, 같은 물질은 아닙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성질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로락토스는 이 젖당이 있을 때는 그 젖당이 대장균의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 젖당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알로락토스가 여기 붙어요. 붙으면서 얘를 비활성화 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효소할 때 배운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알로스테릭 엔자임 뭐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도 활성화 부위가 아닌 부분에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활성화 부위가 아니에요. 여기가 활성화 부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붙으니까. 근데 이거 활성화 부위가 아닌데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알로스테릭 효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활성화 부위가 아닌데 붙었는데 활성화 부위 부분이 변형이 됐어. 그럼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RNA 중합 효소가 여기 붙어서 쭉 이렇게 이동을 해가면 이것들을 다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락G, 락Y, 락A를 다 읽어내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알로락토즈 여기 있죠. 그래서 리프레서가 이제 억제 단백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드 락토스 이렇게 돼 있는데 알로락토즈 뭐 리어레인지드 락토즈라고 돼 있는데 뭐 재정렬된 락토즈 그러니까 락토즈가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인딩 되면은 여기 리프레서에 바인딩 되면은 이게 이제 오퍼레이터 예 이제 붙을 수가 없게 되죠. 얘가 이제 그죠? 그럼 여기 붙을 수가 없게 되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제 여기서 작동하면서 락 G, 락 Y, 락 A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효소들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것도 알 필요는 없는데 락 G에서 만들어내는 효소가 젖당분해 효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젖당을 투과시키는 효소. 그 다음에 얘는 뭐 아세틸기 전이 효소 뭐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젖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분해 효소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또 젖당을 투과시키도록 하는 효소도 필요하고 아세틸기가 붙어서 변형시키도록 하는 효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이런 거죠. 포도당과 그러면 젖당이 같이 있으면 뭐부터 쓰냐? 당연히 포도당부터 쓰죠. 왜? 젖당은 분해하려면 분해 요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전자가 발현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에너지 필요해요.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을 쓰는 게 생물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면서 뭐 전혀 에너지를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를 덜 쓰면서 이게 포도당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영양소로 쓸 수 있으니까 젖당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쓰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고갈 시점이 됐을 때 젖당 분해 요소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진핵세포는 이게 좀 작게 나와서 그런데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조절되는 과정이 전사 과정에서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전사 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RNA 가공 과정이 있어요. RNA 가공 과정. 그 다음에 번역 과정에서도 조절이 되고
번역 후에도 조절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근데 이 전에 전사 전에도 이제 조절이 돼요. 자, 전사 전부터 먼저 좀 얘기해 보면 요런 얘기는 아마 거의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하면은 근데 생명과학 하더라도 이 얘기를 뭐 자주 들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후성유전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후성유전 이걸 배우는 게 후성유전학. 그래서 에피제네틱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유전자라는 건 염기 서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현되는 과정이 이제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에 발현이 특정 유전자는 되고 안 되고를 염색질, 지금 염색체라고 되어 있잖아. 그냥 염색질이라고 볼게요. 크로마틴의 응축이나 이거의 응축이나 탈응축에 의해서 이 발현이 조절이 됩니다. 발현 조절. 근데 어떤 거는 좀 발현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양 사람들이 서양인하고 그 다음에 동양인이 키 차이가 나잖아요. 이 키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유전자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후성 유전학이 아니에요. 그냥 제네틱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건 제네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같은 동양인인데 같은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못 먹고 못 자라가지고 키가 작아. 뭐 160cm야 남자인데. 근데 평균적으로 뭐 한국 사람 남자 평균 키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75 된다라고 해볼게요. 이건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할까요? 현대인이라고 하고 조선시대는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유전자는 거의 뭐 조선시대부터는 뭐 좀 변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변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구한말이라고 해보면 구한말 때도 작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작냐? 이건 환경적 차이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이 유전자 발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피제네틱이에요. 이게 에피제네틱한 어떤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여기는 지금 보면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만 나타났어요. 아세틸기. 예, 아세틸기만 얘기를 했는데 DNA의 메틸기도 있습니다. DNA의 메틸기. 자, 여기 보면 아세틸화 됐더니 전사가 가능하다, 유전자 활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아세틸기가 붙으면 이렇게 응축된 게 좀 풀어져요. 그러니까 탈응축이 되는 거죠. 근데 히스톤 단백질이 너무 응축돼 있으면 이게 전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 히스톤 단백질과 히스톤 단백질 사이에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도록 하는 게 아세틸기예요. 그래서 아세틸화가 되면은 얘네들 사이가 좀 멀어지면서 여기 부분에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NA의 이제 메틸화도 될 수 있거든요. DNA. 그래서 보면 요 그림이 좀 더 낫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히스톤 이제 단백질이 이제 변형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DNA의 메틸화 이렇게 돼 있는데 DNA의 모든 부위가 붙는 게 아니라 사이토신에 붙습니다. 사이토신에 붙어요. 이 메틸기가. 예. 참고로 뭐 잘 아시겠지만 메틸기는 CH3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틸기는 CO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CH3COH 하면 뭐요? 아세트산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여기 딱 나와 있는 이게 C고 이게 H 세 개가 붙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모든 뭐 DNA에 다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토신에 얘가 딱 붙어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DNA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토신에 다 붙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모든 DNA는 모든 사이토신에 다 붙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프로모터 부위에는 거의 안 붙고요. 다른 부위에 붙는데, 그러니까 프로모터 부위에 만약에 집중적으로 붙을 수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에 따라서 프로모터 부위가 아닌 부분에 막 많이 붙을 수도 있고 프로모터 부분에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모터 위치에 안 붙는다는 건 프로모터 위치에 프로모터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사가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전사가 더 잘 되는데 반대로 이제 프로모터 부위에 메틸기가 집중적으로 붙을 때가 있어요. 예. DNA 전체적으로는 좀 메틸기가 좀 안 붙고 프로모터 부위에 집중적으로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P53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P53 단백질을 뭐 활성화시킨다든가 뭐 사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암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계속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암세포를 이럴 경우에는 억제 유전자가 안 나오게 되면서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틸환과 진행되면서 여기는 지금 마이크로 RNA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크로 RNA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전사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얘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이 또 전사 과정을 조절해서 원래 이제 메틸기가 안 붙었을 때랑 좀 다른 양상으로 어떤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사 전에 이제 크로모점 이 염색 질의 변화에 의해서 응축이나 탈응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유전자가 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어렵죠, 사실은. 네. 자,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사 과정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전사 과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사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복합체에 의해서 전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거리 조절 요소, 뭐 근거리 조절 요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에 뭐가 붙냐면 전사인자라는 것들이 붙어요. 전자가 아니라 전사인자, 전사 조절인자 혹은 전사인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 전사인자들이 요런 데 붙잖아요. 요런 데 붙으면 원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뭔데 어떻게 이제 붙을 수 있냐, 그러니까 붙어서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휘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면 근거리 조절 요소처럼 가까이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까이 존재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얘가 담당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이름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원거리 조절 요소를 인핸서라고 합니다. 인핸서인데 인핸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거리 조절 요소는 뭐 따로 이렇게 뭐 특정 이름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RNA 중합 효소가 붙으려면 그냥 붙는 게 아니라 프로모터에 그냥 딱 붙는 게 아니라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보면 전사 개시 복합체예요. 전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체. 항상은 아니지만 단백질들이 여러 개 붙은 형태의 이제 복합체, 컴플렉스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붙으면서 얘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은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세포는 이게 만약 뭐 간세포랑 그 다음에 눈에 있는 세포다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간세포랑 눈세포에 있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가 뭐 2만 개 뭐 정도 추정하고 있잖아요. 2만여 개 정도로. 그러면 이 유전자가 이것도 인간 거고 이것도 인간 거잖아요. 한 인간 안에 있는 간세포와 눈세포의 유전자라고 하면 유전자의 내용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은데 이 간세포는 간의 기능을 하고 눈세포는 눈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사를 하긴 하는데 뭐 A라는 유전자가 있고 B라는 유전자가 있고 C, D, 뭐 E, F 뭐 여러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유전자를 다 발현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발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에 있는 어떤 그 유전자에서 간에 필요한 어떤 단백질이나 효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에서는 특정 부위의 유전자만 발현시키고 또 눈에서도 특정 부위의 유전자만 발현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택적인 이제 유전자 발현인데, 알부민 유전자랑 크리스탈린 아니라 크리스탈린 이게 수정체에 들어가는 이제 그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간세포는 알부민을 만들어내요. 알부민이 이제 혈장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 크리스탈린 유전자는 수정체에 이제 존재하는 그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되는 건 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 유전자가 발현되는 건 발현되는 거는 눈세포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알부민 유전자가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있지만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발현이 안 되냐 봤더니 이런 전사인자들이 이 안에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전사인자도 당연히 DNA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사인자가 얘는 A, B, C가 있고 여기는 보면 B, D, E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붙는 부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절 부위죠. 여기는 A, B, C라고 하면 여기 A가 붙고 여기 B가 붙고 여기 C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붙냐면 여기는 뭐 B가 붙고 스몰 b라고 할까요? B가 붙고 여기는 E가 붙고 여기는 D가 붙는 거예요. 근데 D, B, E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 D 붙고 여기에 B 붙고 여기에 E 붙는 거죠. 다 있으니까 알부민 유전자가 아니라 크리스탈린 유전자는 여기 발현되는 거 여기다 써야 되겠군요. 여기가 A, B, C라고 하고 여기가 D, B, E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해야 되겠네. 순서대로 A, B, C라고 하면 여기다 다 있을게요. 이게 알부민 유전자 발현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빨간 게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다. 이렇게 여기도 크리스탈린 유전자니까 D, B, E. 그러면 D가 여기인가요? 뭐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 이거 좀 맞춰보려고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부민 유전자는 발현되는 이유가 A, B, C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여기 와서 붙고 B도 여기 붙었어요, 이미. B도 여기 와서 붙고 C도 여기 와서 붙으니까 맞죠? 색깔이 맞죠? 그러면 알부민 유전자는 발현되고 여기는 지금 D도 없고 E도 없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요. D와 E에. 그러니까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B, D, E가 있으니까 여기에 B가 와서 붙었고 D는 여기 와서 붙었고 E는 여기 와서 붙었으니까 크리스탈린 유전자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것들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전사인자들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 후 조절을 보도록 할 텐데, 전사 후 조절. RNA를 이제 가공하게 됩니다. RNA 가공. 이제 RNA에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RNA는 메신저 RNA, 그죠? 메신저 RNA가 DNA로부터 전사되지 않습니까?
전사되고 나서 얘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가공한다는 거야. 근데 이 메신저 RNA에는 뭐가 있었냐면 엑손하고 인트론이 있었어요. 엑손, 인트론이 있었는데 엑손 부위는 실제로 유전자가 있는 부위고 얘는 유전자가 없는 부위예요. 그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인트론을 나중에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인트론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보면 요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스플라이싱 일어나기 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사가 됐어요. 전사가 돼서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5 프라임, 그러니까 5번 탄소 있는 쪽이고 여기가 3번 탄소 있는 쪽인데 5번 탄소 있는 쪽에 모자를 씌워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자. 예. 모자를 씌워준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5 프라임 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3 프라임 말단에는 폴리 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데닌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는 걸 뒤에다 붙여줍니다. 예,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는 이제 캐핑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자 씌워주는 거. 근데 요 그림이 더 좋겠네요. 여기 보면 G가 있잖아요. G. 그래서 GTP를 붙여줍니다. GTP라는 거는 구아닌이 붙어 있으면서 인산기가 3개 붙은 걸 갖다 얘기해요. 인산기가 3개 붙은 거. 예. 그러니까 ATP는 아데닌이 붙은 거고, GTP는 구아닌이 붙은 거고, CTP는 사이토신이 붙은 거,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기 끝에다가 이 GTP를 붙여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URT라고 하는 거는 translated region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안 붙는 부위죠. 저기 번역이 안 되는 부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를 여기다가 50에서 250개 정도를 이 3 프라임 말단에다 붙여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 왜 붙여주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보호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제가 이제 어떤 연필이 아니라 어떤 펜을 사보니까 여기 뾰족하니까 이게 떨어뜨리면 새 거면 이렇게 뾰족하니까 이게 손상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놨더라고. 이거 뻥 빼가지고 쓰라고. 그 다음에 포장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포장돼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캡이랑 이 테일은 보호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세포질로 이동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세포질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NA 스플라이싱을 해줘요. 스플라이싱이라는 건 인트론을 잘라주는 거죠. 근데 인트론을 잘라주는 이 RNA 스플라이싱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RNA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스플라이싱 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pre-mRNA transcrip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캡을 씌운 다음에 실제로는 RNA 폴리머레이즈 2가 이 캡을 씌워주거든요. 이건 mRNA에 대한 거예요. mRNA, 메신저 RNA. 근데 처음에 요렇게만 되면 지금 아직 스플라이싱 안 됐잖아요. 이거를 pre-mRNA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미성숙된 RNA죠. 미성숙된 RNA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플라이싱까지 돼야 이제 성숙된 RNA가 됩니다. 그래서 pre-mRNA 스플라이싱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폴리아데닐레이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데닐레이트는 아데닌을 이렇게 여러 개 붙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네, 요걸 보면은 RNA 스플라이싱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트론을 제거할 때 이게 선택적으로 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하냐면
이런 것도 이제 조절을 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이제 항체 만들 때, 항체는 우리 몸속에 몇 가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병원체 몇 종류에나 감염될 수 있을까요? 뭐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십만 가지가 넘을 수도 있고 수백만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감기 바이러스는 매번 다른 것들이 이제 변형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손이나 입이나 코나 뭐 상처난 곳이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무좀에 걸리면 이제 곰팡이 종류들도, 진균류 종류들도 감염될 수 있고, 뭐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항체는 이런 것들을 다 공격할 수 있도록 특정 항원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항체는 인간의 몸속에서는 엄청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억 개가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종류가 다 다르게. 이제 항체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가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 항체를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RNA 스플라이싱이 선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한정적인데 여기 지금 엑손이 지금 5개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러면 여기 돼 있죠.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 선택적으로 스플라이싱이 돼서 특정 부위, 뭐 예를 들면 여기랑 여기는 빼놓고서는 이게 스플라이싱이 됐어요. 그럼 1, 2, 3번은 붙어 있겠죠. 1, 2, 5번이 붙어 있군요.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 없애고, 1번 여기는 없애지 않고 뭐 여긴 없애고, 뭐 여긴 놔두고 여긴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자른 다음에 제거되는 부위가 다르면, 그러니까 제거될 때 이것도 제거하는 거죠. 2번도 이렇게 제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똑같네요. 맞겠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거야. 엑손인데도 제거하는 거지. 그러면 1, 3, 5번만 남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3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5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 의해서 요런 이 세 가지가 붙어서 프로테인 1이 만들어진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3, 4예요. 스플라이싱 할 때 1번 날리고 5번 날리고 이 사이에 있는 거 뭐 당연히 날리겠죠. 그럼 2, 3, 4가 붙어서 여기 3번 단백질은 여기도 있는 거예요. 3번이 있으니까 2번 유전자에서 여기 만들어지고 뭐 여기 만들어. 그러면 엑손이 지금 5개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로테인 조합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체 같은 것들을 수없이 많은 종류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인데 이걸 조절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자, 나머지는 그냥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전사 인자에 의해서 전사 조절이 될 수 있다. 특정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만 발현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사 후에는 RNA 가공을 하는데 RNA 스플라이싱도 있고 여기다 캡을 씌우거나 꼬리를 붙여주는 거. 그래서 안정성을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세포질로 이동할 수 있게. 그죠? 자, 성숙한 mRNA 했는데 성숙한 mRNA라는 거는 스플라이싱이 됐으니까 인트론이 없잖아요. 인트론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습니다. 자, RNA 수송을 조절할 수 있고요. RNA 분해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분해되면은 지금까지 왔었는데 또 분해되면은 이제 아예 이제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마이크로 RNA가 하기도 하죠. 그죠? 마이크로 RNA 제가 아까 마이크로 RNA가 전사를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밖에서 이제 분해되는 역할을 더 조절하죠. 뭐 그건 뭐 우리가 자세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미 단백질이 됐어요. 단백질이 되더라도 그 단백질이 활성화되려면 이거를 또 단백질을 가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정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가공이 제대로 안 되면은 활성이 안 돼요. 그리고 분해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껏 만들었는데
분해시키거나 활성시키거나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샤프론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샤프론 단백질이 그 단백질의 구조를, 그러니까 입체 구조를 만들어내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샤프론에 들어가면 특정한 기능을 이제 예,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뭐 이건 샤프론도 되게 유명한 단백질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프로테아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효소, 프로테아존 스펠링 맞을까요? 그래서 얘를 분해하는 이제 효소인데 얘는 단백질을 이거죠. 예, 분해시켜서 그냥 펩타이드 결합을 쪼개가지고 예, 폴리펩타이드를 쪼개버리는 뭐 그런 역할도 합니다. 네,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